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종창 리서치 본부장님과 나누는 정치 이야기. 자, 배종창 본부장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선이 예상대로 끝났는데요. 네. 여론조사 회사에 있으니까 뭐 밖에 공개는 안 돼도 네. 배 본부장님은 여론 금지 기간 네. 며칠인가 일주일인가요? 네. 이제 투표일로부터 6일인데요. 네. 이 깜깜이 기간이라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일반 유권자들은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공표는 하지 못하지만 깜깜이 기간 중에도 이 계속 조사는 실시됐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 조사 기간 동안에 실버 크로스가 발생했고 2위와 3위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상승하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3위로 주저앉는 그런 결과였고요. 이 4위와 5위의 순위도 이 투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뒤집어졌죠. 네, 한편으로는 심상정 후보가, 이 심상정 대표죠, 정의당 대표가 두 자릿수 득표를 하는 거 아니냐, 10%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것이 막판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사안들이 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네. 이 보도와 관련됐던 한 방송사의 보도, 그래서 진보층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4위가 심상정, 5위가 유승민 후보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 선거 결과를 예측했지만,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도 이 4위는 유승민 후보, 5위가 심상정 후보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거 재밌겠다. 우리 원래 오늘 뭐 이 여론 이야기는 대선 뒤 이야기는 안 하려 했는데 그걸 합시다. 이게 더 재밌고 2부에 인사와 정책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이 홍준표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체적으로 앞서기 시작한 실버 크로스는 언제쯤 일어났습니까? 네, 3월 3일, 4일. 그러니까 5월 3일, 5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결과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추세를 보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는 보수 결집을 하면서 상승세. 근데 안철수 후보는 주춤,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실버 크로스에 더 관심이 많았던 이번 선거였는데요. 이 2위와 3위의 변화가 3일, 4일 본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에도 이런 흐름의 변화가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6일, 7일 마지막 선거로 가면서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승민 후보가 막판에 큰 어떤 정치적인 이 난처한 그런 공경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 5월 2일이었는가요? 이 소속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12명. 네네 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수도권 젊은 세대의 보수 표심이 또 유승민 후보 쪽으로 가게 되면서 유승민 후보가 이 4위 그리고 심상정 후보를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이 유승민 후보가 얻어갔던 그 수도권 보수 젊은 세대의 표심이 홍준표 후보가 결집하기를 바랬던 그런 투표 표심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소속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러 가는 그 상황, 그 모멘텀이 오히려 홍준표 후보에게는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지 못했고, 오히려 선거 결과를 보면은 유승민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어갔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역작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브론즈 크로스라고 해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브론즈 크로스 원래는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후보보다 좀 낮았잖아요. 한때는 낮았죠. 한 3%까지도 낮고. 줄곧 낮은 지지율을 보냈고요. 그럼 그 둘은 언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까? 깜깜이 기간입니다. 역시 깜깜이 기간 동안에 이 수도권 젊은 세대의 보수 표심이 유승민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이 양상이 나타나면서,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정체되면서 깜깜이 기간인 4일, 5일, 6일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번에 그 탄핵 여파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막판 이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진보층 유권자들의 이런 경계 심리, 견제 심리가 사표 방지 심리로 작동을 하면서 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결집한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5월 3일, 4일에 실버 크로스 홍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섰다면 그 추세가
쫙 벌어져서 보통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그렇죠. 엮이면 한쪽은 계속 내려가고 한쪽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건데 실제 결과를 보면 안 후보가 여론조사 마감쯤에 본인도 뭐 주로 19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안 후보는 22%대를 득표했지 않습니까? 네. 홍 후보는 24%를 득표했는데 홍 후보는 뭐 치고 올라가는 국민이라는 걸 네. 누구나 다 마지막 보수표 결집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안 후보가 오히려 19, 20 이렇게 떨어지다가 도로 좀 다시 막판에 좀 올라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보수 표심을 가져가려는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깜깜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다움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뚜벅이 유세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TV 토론회에서도 충분하게 본인의 역량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안철수 후보였던 만큼 이 깜깜이 기간 직전에 이 선거의 전략을 바꾸지 않습니까? 뚜벅이 유세를 하게 되는데 이름으로써 오히려 중도 성향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층은 도리어 조금은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샤이 보수 표심입니다. 네. 이 소장님께서도 투표 직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과연 샤이 보수 표심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표심이 이 안철수 후보로 갔던 모든 표심까지 결집된다면 그래서 양자 대결 구도의 성격이 강했다면은 그것이 혹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미 탄핵 여파 때문에 이 보수 표심 20%는 달아나고 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24%의 득표를 하게 된 홍준표 후보가 20%를 더 얻어야 이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보수 표심만큼은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올 수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이 샤이 보수 표심은 적어도 10% 미만 정도의 그래서 또 한 후보에게만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막판에 투표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 영남권에서의 투표에 대한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작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그런 아주 적극적인 이 영남권 그리고 보수 표심이 이번 선거에서는 그 적극성이 현저히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투표장에 가지 않았던 이 노마드 보수 표심의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면 유승민이 6.8, 홍준표가 24.2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31%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좋은지 뭐 0.2% 31.2%예요. 그러면 범보수 진영의 전체 표의 합계가 31.2%다. 네. 우리가 뭐 한 20에서 30쯤에 둘이 다 합친 게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적어도 이기려면 밖에서 샤이 보수를 포함한 그렇습니다. 10% 이상을 가져와야 이기는 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이 아무리 작아도 최소 25, 30을 넘을 건데 30.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40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30. 그렇다면 이쪽에서 놓을 수 있는 표는 40, 30 빼면 최고치가 30이라는데 그렇습니다. 딱 그대로게 나왔는데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분석해 봐야 될 부분은 선거가 어렵다고 하면 대선 딴 것 선거도 아닙니다. 대선입니다. 대선이면 그분들도 다 여론조사를 매일 네. 받아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정한 시점에서 즉 뭐 한 5월 3일쯤에 선거가 한 6일 남은 시점에서 깜깜이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대로는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 5월 한 5, 6일 봤을 때는 마지막에 며칠 안에도 집결이 거의 되지 않는다. 홍 후보가 네. 이 깜깜이 들어가기 직전에 대체적으로 보면 한 18에서 24일을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홍 후보가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표가 결집됐다, 골드 크로스가 실버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실버 크로스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은 표가 그때 홍 후보는 하루 만에 한 1, 2%, 2, 3%씩 움직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불과 한 열흘 만에 그렇게 갔으니까 네. 8%에서. 네. 그러면 그 속도라고 하면 6일이라도 한 10%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표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마지막에는 정체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일 만에 4%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 지점이 바로 한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줄곧 이야기했던 것이 수도권의 비호감도를 줄여야 된다. 선거라는 것은 매우 냉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 선거 판세 후보들의 지지율을 분석을 할 때는 과연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하나의 참고 자료거든요.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를 매일매일 실시해서 데이터를 후보들이 받았을 때 나이하고 지역별로 다 그렇습니다. 바꿔니까 선별로.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 선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매우 냉정해야 되는데 정작 유세를 가보면 당연히 후보를 연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고 실제 여론조사의 수치는 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본인 스스로들이 이 냉정하고 또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언론과 여론조사에서 욕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의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은 여기저기서 내가 이기고 있다. 내가 이기고 있고 이 여론조사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소장님은 황 스트라다무스 그래서 트럼프를 예측했지만 그때 소장님의 트럼프 예측은 매우 냉정했습니다. 왜? 미국이라고 하는 넓은 땅덩어리에서 과연 이 스윙 스테이트 경합되는 주에서의 그 차이를 우리 한 나라의 단위보다도 더 크지 않습니까? 미국의 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과연 이번 선거처럼 첨예하고 민감하고 예민한 선거에서 과연 예측이 가능하겠냐. 그 정도의 이 선거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 그 지점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황장수 뉴스 브리핑의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더니 프랑스 대통령 선거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6대 3대 뭐 그러면 떨어졌죠. 아무도 프랑스 선거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모두가 대통령 선거도 아닌 영국의 브렉시트를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와는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하지만 전체 득표는 또 힐러리 클린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 표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소장님 말씀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선거인단이라는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그 주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그래서 우리와는 당선 시스템이 다르. 우리는 정말 전국적으로 한 표라도 많으면 대통령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른 대통령 시스템에서 시스템적으로 더 비슷한 게 프랑스거든요. 라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이게 이런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결과 결선 투표 너무 정확히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히. 근데 그건 애써 외면하고 이럴 리가 없다. 샤이 나를 지지하는 표심이 샤이샤이하다. 근데 정작 이번 대통령 선거가 탄핵 국면이었고 그리고 각각의 지지층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소신 투표하는 성격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20%는 아직까지도 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30%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근거에 의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너무 여실히 드러냈거든요. 제가 분명히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선거운동 방식이 이기려고 하는 선거가 아니다. 홍 후보 이길 생각 있나? 그러면서 당 대표에 혹시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지고 난 뒤에 네. 이기려면 이 수도권의 지금 한 자릿수 득표와 충청까지 그리고 20대 40대의 수도권의 15% 이하 득표와 20에서 40%의 그 20에서 40대 사이에 한 자릿수 득표 그렇죠. 이걸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 25%못 넘는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수도 없었죠. 그럼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이 선거 기획이나 전략팀이 없는 것인가? 매일 받아보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역별로 그 다음에 세대별로 성별로 분석을 해보고 지금 이런 형식의 유세 방식이나 이런 걸로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대선에 이 자신을 지지하는 어떤 세력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마지막에는 정말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말 혁신적인 서민을 위한 정책 발표, 젊은 사람을 위한 정책 발표를 하고 이러면서 이기기 위한 어떤 모든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쓴다라는 이런 절박감이 없었어요.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의존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네. 참고를 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선거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을 선거 전략에 녹여 넣어서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참고 자료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소장님? 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질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당이 이 대선을 치르는 방식이
주먹구구도 저런 주먹구구가 없다. 쭉 추세 분석을 해보다가 예를 들어서 깜깜이 기간에 골든 크로스가 실버 크로스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이때 이후에 이 상승세가 적어도 하루에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이기려면 하루에 2.5%에서 3% 사이는 올라가야 문 후보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하루에 2.5와 3으로 가는가? 안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하루에 1%도 안 되고 뭐 0. 제가 봤을 때 6일 동안에 기껏해야 한 4%, 5%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0.78% 올라갔어요 하루에. 네. 그럼 하루에 0.78% 올라간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비상한 어떤 대책이라도 써서 극단의 대책. 예, 지더라도 극단의 대책. 예. 뭘 해야 되는데 또 그건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안 후보도 2등을 하려는데 목적을 뒀지 이길 생각이 좀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신의 나이도 있고 세도 있으니까 항상 한국의 대선 구도가 한번 2등을 하고 나면 2등이 또 다음에는 또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등은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안 후보 또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당의 조직력도 제대로 가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흘러갔어요. 소장님 말씀대로 이 선거 이후의 여론조사, 따끈따끈한 조사들이 나온 걸 보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참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물론 이제 이 참고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론조사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TV 토론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매우 높게 났죠. 이 각 TV 토론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누가 TV 토론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해서 내가 TV 토론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 특히 부동층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선거 전략, TV 토론에서의 내용과 또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앞으로도 이 TV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을 검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저는 계속 소장님과 우리가 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는 다른 신문, 언론에서의 코멘트나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이 선거 여론조사, TV 토론에 대한 평가들을 참고로 해서 전략을 만들었다면 그래서 정말 답답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 선거 여론조사들을 제대로 봐줄 대통령 후보는 누굽니까? 이걸 제가 외치고 싶거든요. 진짜. 외친 부분. 저는 이거 외치고 싶습니다. 소장님. 예. 근데 총선에서는 동시다발로 300여 군데, 뭐 지역구만 한다면 한 270군데 네. 선거가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수도 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선에서 이번에 보면 출구조사가 거의 뭐 쪽집게식으로 역대 가장 정확한 출구조사. 예, 4명은 0.4% 네. 안에 맞췄고 네네. 1명만 0.8%. 네네. 이 정도면 거의 여론조사로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 수준보다도 더 정확하게 맞췄는데 네. 저는 약간은 좀 우려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출구조사가 조금은 수치가 틀릴 수 있다. 뭐 등수가 틀릴 건 아닌데 네. 사전 투표이 5월 4일, 5일 25% 이상이 네. 26.06%가 했는데 4분의 1 이상이 투표한 부분에 네. 그것이 잡히지 않았잖아요. 출구조사에. 최종 투표율로 따져보면 거의 3분의 1입니다, 소장님. 예, 그리고 네. 출구조사는 이 뭡니까 8시인데 8시가 아니라 보통 한 6시쯤에 마감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1시간 먼저.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독특한 사전 투표 때문에 출구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국민의 한 3분의 네. 1이 출구조사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겠나 우려가 있었죠. 우려를 했고 실제적으로는 그날 호남이 높았고 네. 영남이 낮았기 때문에 네. 실제 나온 결과보다 그러니까 출구조사 발표 내용보다 네. 실제 투표 결과는 야권에 조금 더 이렇게 유리하고 네. 여권에 조금 불리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네. 이 저쪽에 그 사전 투표 때 이 투표한 그 지역별 부분만 저도 조금만 봐서 그런데 네. 거기에 성별로 보면 이 세대별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사전 투표에 좀 많이 많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요. 그런 어떤 이 지역별과 젊은 층의 부분이 서로 네. 상쇄가 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구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출구조사가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율도 그렇고 또 7시에 출구조사는 마감을 하기 때문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에 또 공백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출구조사를 하지만
이 솔직하게 응해주지 않는 또 거절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수년간,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적용이 돼서 사전투표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 연령, 지역에 대한 것을 이전의 사전투표에서의 성향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쭉 흐름상 나타났던 것까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선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구조사가 과학입니다. 침례는 과학이 아니라 이 선거조사는 과학입니다.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라서 이번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소장님께서 정말 정말 이 큰 지적과 비판을 했었지만 이번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또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뉴스 브리핑 내내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후보자들이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물론 이 출구조사를 정확히 맞췄다고 해서 선거 여론조사에 개선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소장님. 앞으로도 더 정확한 이 선거조사를, 선거 여론조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조사기관들이 해야 됩니다. 또 그 노력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은 예측과 또 결과를 또 여론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맞아서 각종 정치적인 분석 또 소장님의 선거의 예측 이런 부분들을 근거 없이 또 이런저런 이 지적과 또 비판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거든요. 다양하게 옳은 소리에 대해서는 또 이 우리의 어떤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치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싸잡아 비난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건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거 바뀌어야죠. 그리고 이번같이 솔직히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인해서 출구조사에서 다른 때보다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정권이 이미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그렇다면 다른 때보다 더 정확하게 출구조사가 나올 부분이 있죠. 근데 출구조사는 전국에 몇 군데를 했습니까? 전국에 약 330여 곳의 투표소에서 진행이 됐고요. 이 이전 지난 대통령 선거와의 투표소 이 조사 숫자에 큰 차이는 없는데 이번에는 한 60여 곳 조금 넘는 곳에서의 심층 출구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지도 우리가 정확히 응답을 또 들을 수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물어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국민들은 이 투표 유권자들은 마음속에 담아 있는지 담겨 있는지를 또 이 심층 출구 조사를 알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샘플 수가 한 10만여 정도 샘플이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9만 9천 이상 되는 정도의 샘플인데 이 대규모 샘플을 통해서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깜깜이 기간 이전에 실시됐던 선거 여론조사와는 차별적인 조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출구조사에 대한 관심은 소장님 말씀대로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기술적인 발전도 더 거듭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4천만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네. 실제 투표한 사람 숫자는 3천만 300만 좀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는데 77.2%. 그 중에서 10만을 했다 하면 한 330명당 1명 정도가 네. 이 출구조사 대상이 되었다. 그럼 정확할 수밖에 거의 없다. 이게 이 통계와 확률이라는 부분이 개별적으로 분해해 보면 어설프지만은 그 샘플의 숫자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선거가 보여줬습니다. 문제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성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우리가 330여 곳 정도의 투표소를 선정하는데도 전국에서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장 잘 대변하는 곳을 이 지난 축적된 과거의 선거 조사를 모두 망라해서 분석을 해서 어느 투표소를 조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표성, 어느 한 곳도 왜곡되지 않는 그 편향되지 않는 선생님 그래서 왜 이 설렁탕 유명 설렁탕 집을 간다고 해서 황장수 손님과 배종찬 손님이 맛보는 국물 맛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오는 건 그만큼 그 큰 국통을 휘휘휘휘휘 져서 이렇게 이 국물을 부어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와도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전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인의 당선을 확신하면서 아마 이 당선 이후에 인사 뭐 이런 당선 이후의 대책까지도 많이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취임 이후에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가는 투표소에서도 출구조사를 해서 나도 한번 해보자 싶었는데 하하. 안 묻더라고. 네, 제 나이 때는 많이 됐나 봐요. 소장님 혹시 또 알아본 거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다. 알아보고 또 네. 저 사람은 물어보나만 하다. 이렇게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소장님을 배제하지는 않았을 것을 제가 아니, 뭐 확인드립니다. 어쨌든 그 근처로 네. 일부러 실 걸어갔는데 그게. 안 잡더라고요. 아하, 네. 참. 자, 오늘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부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